1998년 함경북도 회령 두만강이 보이는 언덕 위 낡은 집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탄광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옥수수 떡을 팔아 하루를 버텼죠. 12살 그 소녀는 살기 위해 장마당으로 나갔어요. 2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회령 장마당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중국산 화장품과 의약품을 다루며 어머니의 약값을 벌었죠. 하지만 두만강을 건너는 밀수는 대가가 있었어요. 보위부에 적발되고 교화소에 끌려갔어요. 굶주림, 질병, 강제노동, 그리고 처형장의 기둥 앞에 섰죠. 총성이 울렸어요. 옆 사람이 쓰러졌지만 그녀는 살아있었어요. 두만강 얼음 밑에서 한 번, 시체 더미 위에서 한 번, 처형장에서 한 번, 3번 죽고 3번 살아난 여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기록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1998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무산광산에서 일하던 탄광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인민학교 앞에서 옥수수 떡을 팔던 작은 여자였죠. 우리 집은 회령시 외곽 두만강이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어요. 지붕이 낡아서 비가 오면 양동이 3개를 놓아야 했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온 가족이 한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려야 했죠.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있던 시절에는 괜찮았어요. 광산에서 돌아온 아버지의 손은 늘 검었지만 그 손으로 저를 안아올릴 때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거든요. 아버지는 가끔 광산에서 몰래 가져온 석탄 조각을 호주머니에 넣어오곤 했어요. 어머니는 그걸 아궁이에 넣으며 한숨을 쉬면서도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웃음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 아버지가 떠난 건 제가 6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광산 갱도가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부엌에 서 있었어요. 눈물도 흘리지 않았죠. 그냥 멈춰버린 것처럼 서 있었어요. 저는 그때 어머니의 그 표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슬픔이 너무 크면 사람은 울지도 못한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게 됐죠. 아버지가 떠나고 배급은 완전히 끊겼어요. 원래도 제대로 나오지 않던 배급이었지만 광산 노동자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그나마 받던 것마저 사라진 거예요.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인민학교 앞으로 나갔어요. 옥수수 가루를 물에 개어 떡을 만들고 그걸 하나에 10원씩 팔았죠. 하루 종일 서서 팔아봐야 겨우 쌀 한 줌 살 돈이었어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12살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장마당에 나갔어요. 회령 장마당은 두만강 건너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죠. 중국산 과자, 옷감, 라디오, 건전지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 물건들은 모두 돈이 있는 사람들의 것이었고 저 같은 아이에게는 눈으로 보는 것조차 사치였죠. 처음에는 남의 좌판 앞에서 짐을 날라주는 일을 했어요.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장마당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뛰어다니면 하루에 감자 2-3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등에 짊어진 보따리가 제 몸무게보다 무거울 때도 있었어요. 허리가 휘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만둘 수 없었죠. 그날 벌지 못하면 어머니와 저는 그날 굶어야 했으니까요. 장마당에는 저 같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부모를 잃은 꽃제비들, 배급이 끊긴 가정의 아이들, 심지어 6-7살밖에 안 된 꼬마들까지. 우리는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면서도 밤이 되면 장마당 구석에 모여 불을 피우고 몸을 녹였죠. 누군가 감자 하나를 구해오면 그걸 5조각으로 나눠 먹었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어머니의 기침이 시작된 건 그해 겨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감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손수건에 피가 묻어나왔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북한에서 병원은 돈이 있는 사람만 가는 곳이었어요. 의사에게 뇌물을 줘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약은 장마당에서 사야 했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짐을 나르는 것만으로는 어머니를 살릴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13살 저는 장마당에서 직접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산에서 캔 약초였고 그 다음에는 강에서 잡은 물고기였죠. 그리고 점점 더 큰 돈이 되는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회령 장마당의 밤은 항상 위험했어요. 보이부 단속반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긴장감, 물건을 빼앗으려는 깡패들, 그리고 밀고자들의 눈초리까지.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죠.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기침하는 소리. 그 소리가 매일 밤 제 귓가에서 울려 퍼졌고 저를 다시 장마당으로 내몰았어요. 12살에 시작된 저의 장마당 인생은 그렇게 어머니의 기침 소리와 함께 시작됐죠. 장마당에서 3년을 버티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이었죠. 보이부 단속반이 어느 요일, 어느 시간에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월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후에는 반드시 단속이 있었고, 비가 오는 날에는 단속이 느슨해졌죠. 이런 패턴을 알아내는데 꼬박 반년이 걸렸어요. 두 번째로 배운 건 뇌물의 기술이었어요. 북한에서 뇌물은 생존의 도구예요. 단속반이 올 때 미리 담배 2갑이나 중국산 과자 한 봉지를 건네면 그들은 제 자판을 그냥 지나쳤거든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어요. 너무 일찍 주면 뻔뻔하게 보이고 너무 늦으면 이미 물건을 압수당한 뒤죠. 단속반이 장마당 입구에 나타난 순간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인사하듯 건네는 게 포인트였어요. 세 번째는 물건을 숨기는 기술이었죠. 장마당에서 파는 물건 중 상당수는 불법이었어요. 중국산 화장품,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 중국제 휴대전화까지. 이런 것들이 적발되면 교화소행이었거든요. 저는 보따리 안에 이중 바닥을 만들었어요. 겉보기에는 옥수수와 감자만 보이지만 바닥을 들어올리면 진짜 물건이 숨겨져 있는 거죠. 이 방법으로 수십 번의 단속을 무사히 넘겼어요. 15살이 되자 저는 더 이상 짐꾼이 아니었어요. 회령 장마당 북쪽 구역에 제자리가 생겼고 단골 손님도 생겼죠. 주로 중국산 화장품과 옷감을 팔았는데 이 물건들은 회령의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했어요. 중국산 크림 하나가 장마당 쌀 5kg 값과 맞먹었지만 그래도 없어서 못 팔 정도였죠. 물건을 구하는 경로도 점점 넓어졌어요. 처음에는 장마당의 도매상에게서 샀지만 중간 마진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두만강 근처까지 가서 중국 쪽 조선족 상인들과 거래를 시작했죠. 두만강변 마을에는 중국과 물건을 주고받는 비밀 통로가 여러 곳 있었어요. 낮에는 국경 경비대가 지키고 있지만 밤이 되면 경비대원들도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줬거든요. 이 무렵 저는 장마당에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김옥희라는 30살 여자였는데 그녀는 장마당에서 가장 큰 손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죠. 오키 언니는 중국 연변까지 직접 오가며 물건을 들여왔고 보이부 간부들과도 연줄이 있었어요. 저는 그녀 밑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녀는 제게 더 큰 세계를 보여줬죠. 오키 언니가 알려준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읽는 법이었어요. 장마당에서는 누가 밀고자인지 누가 보이부 프락치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했거든요. 눈빛이 자꾸 자판을 훑는 사람, 물건을 사는 척하면서 옆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는 눈이 생겼어요. 오키 언니는 말했죠. 장마당에서 가장 무서운 건 보이부가 아니라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라고. 16살 저는 이미 어른들과 대등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상인이 되어 있었어요. 하루벌이가 쌀 10kg 값을 넘기는 날도 있었죠. 어머니 약값을 대고도 남는 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기침은 여전했지만 장마당에서 구한 중국산 항생제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돈이 생기면서 위험도 커졌어요.
장마당에서 돈을 잘 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보이부의 관심도 높아졌죠. 뇌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오키 언니는 저에게 경고했어요. 너무 눈에 띄면 안 된다고, 장마당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가난한 척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 충고를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는 게 맞겠죠. 어머니의 약값은 점점 올랐고 더 좋은 약을 구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키 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직접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일, 마진이 3배는 된다고 했죠. 위험하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걸 들으며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어요. 18살에 저는 그렇게 두만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죠.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회령 장마당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장마당의 여왕이라고 불렀죠. 물론 대놓고 부르는 건 아니었어요. 북한에서 그런 별명은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장마당 상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제 이름은 곧 신뢰의 다른 말이었어요. 중국산 화장품, 옷감, 신발, 건전지, 라면, 심지어 한국산 의약품까지 제가 다루는 품목은 점점 넓어졌고 거래 규모도 커졌어요. 한 달 매출이 중국 돈으로 5천 위안을 넘기는 달도 있었죠. 북한 일반 노동자의 월급이 3천 원도 안 되던 시절이었으니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물론 그중 상당 부분은 보이부 뇌물과 운송비로 나갔지만 그래도 남는 돈은 충분했죠. 제가 특히 잘 팔았던 건 화장품이었어요. 중국 연변에서 들여오는 크림, 로션, 립스틱은 회령 여자들의 로망이었거든요. 북한에서 만든 화장품은 바르면 피부가 벗겨진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품질이 나빴는데 중국산은 달랐죠. 특히 한국 브랜드를 모방한 중국산 화장품은 용기 디자인부터 달랐고 향기도 좋았어요. 여자들은 이 화장품을 사기 위해 한 달치 식량을 아끼기도 했죠. 오키 언니와의 파트너십도 단단해졌어요. 언니가 중국 쪽 루트를 관리하고 저는 회령 장마당의 유통을 맡았죠. 우리는 매주 두만강변에서 물건을 넘겨받았고 그 물건들은 이틀 안에 장마당 좌판 위에 올려졌어요. 유통 속도가 빠른 게 우리의 강점이었죠. 다른 상인들이 일주일 걸리는 일을 우리는 이틀 만에 해냈으니까요.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보이부의 감시도 심해졌어요. 한 번은 장마당 한복판에서 보이부 단속반과 마주친 적이 있었죠. 그날 저는 보따리 안에 중국산 USB 20개를 숨기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담긴 USB였는데 이건 적발되면 교화소가 아니라 정치범수용 소행이었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보따리를 내려놓고 옥수수 떡을 꺼내 들었죠. 단속반원에게 웃으며 떡을 건네고 요즘 장사가 안 된다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떡을 받아들고 제 보따리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떨었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죠. 오키 언니가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장마당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운이 아니라 직감이 필요하다고. 그날 저의 직감은 정확했지만 운이 언제까지 따라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어머니의 상태는 좋아졌다, 나빠지기를 반복했어요. 중국산 약을 꾸준히 먹이면서 기침은 많이 줄었지만 체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어머니는 제가 장마당에서 위험한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다만 제가 나갈 때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고 제가 돌아오면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20살 봄 오키 언니가 새로운 제안을 해왔어요. 지금까지는 두만강변에서 물건을 넘겨받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중국 연변까지 가서 대량으로 물건을 가져오자는 거였죠.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의 양이 10배는 되고 마진도 훨씬 크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곧 직접 두만강을 건너야 한다는 뜻이었죠. 두만강을 건넌다는 건
단순히 강 하나를 넘는 게 아니었어요. 국경을 넘는 거였고 적발되면 즉결 처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였죠. 수많은 사람이 두만강을 건너다 총에 맞아 죽었고 살아서 건너도 중국 공안에게 잡혀 강제 송환되면 끝이었어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밤마다 두만강변에 나가 강 건너 중국 쪽 불빛을 바라봤죠. 그 불빛은 너무나 가까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먼 곳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건너기로 했어요. 어머니에게 더 좋은 약을 사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이 결정적이었죠. 중국 병원에서 쓰는 진짜 약을 구해올 수 있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20살의 저는 그렇게 생과 사의 경계인 두만강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죠. 두만강을 건너기로 한 날은 2023년 1월, 겨울 중에서도 가장 추운 시기였어요. 오키 언니가 말했죠. 강이 가장 단단하게 얼어붙는 때가 가장 안전하다고. 하지만 안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그날 밤의 기온은 영하 35도였어요. 숨을 쉴 때마다 코털이 얼어붙었고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을 잃은 상태였죠. 출발은 자정이었어요. 오키 언니가 미리 연락해둔 안내인이 두만강변 갈대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안내인은 40대 남자였는데 얼굴에 깊은 흉터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흉터는 국경 경비대의 총탄이 스쳐간 자국이었죠. 그는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죠. 갈대밭을 헤치고 강변에 도착했을 때 두만강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물론 겨울이라 물이 아닌 얼음이었지만 그 얼음 위에 하얗게 쌓인 눈이 달빛에 반짝이는 모습은 아름다우면서도 섬뜩했죠. 저 건너편에 중국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직선거리로는 200m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그 200m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었어요. 안내인이 속삭였어요. 절대 뛰지 말고 발을 질질 끌듯이 걸으라고. 얼음 위에서 뛰면 진동이 생기고 그 진동이 얼음을 깨뜨릴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국경 경비대의 초소 불빛이 이쪽으로 돌아오면 즉시 엎드려야 한다고. 경비대는 움직이는 물체를 발견하면 경고 없이 쏜다고 했어요. 첫 발을 얼음 위에 디뎠을 때 발밑에서 낮은 소리가 났어요. 기익 하는 소리. 얼음이 제 무게를 견디고 있다는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들렸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안내인의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발밑의 얼음이 투명해서 그 아래로 검은 강물이 흐르는 게 보였죠. 저 물속에 빠지면 30초도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왼쪽에서 불빛이 움직였어요. 경비대 초소의 탐조등이었죠. 안내인이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고 저는 즉시 얼음 위에 엎드렸어요. 몸 전체가 얼음에 닿는 순간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저를 덮쳤죠. 이를 악물었어요. 숨소리가 들릴까봐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죠. 탐조등 불빛이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1초, 2초, 3초.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고 불빛은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안내인이 다시 손짓했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이제 중국 쪽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강변의 갈대가 보이기 시작했고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2번 깜빡였어요. 중국 쪽 브로커의 신호였죠.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에 걸음이 빨라졌어요.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총소리가 울렸죠. 탕, 탕탕. 총소리는 강 위의 얼음을 타고 울려 퍼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죠. 안내인이 저를 잡아 끌며 소리쳤어요. 뛰어, 지금 뛰어. 아까 뛰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뛰라고 외치고 있었죠. 저는 달렸어요. 미끄러운 얼음 위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정신없이 달렸어요. 총알이 얼음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탁,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 파편이 튀었죠. 하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달렸어요.
중국 쪽 갈대밭이 점점 가까워졌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갈대 속으로 몸을 던졌죠. 갈대밭에 엎어진 채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두만강을 건넌 거예요. 안내인도 무사히 도착했고 중국 쪽 브로커가 우리를 갈대밭 깊숙이 안내했죠. 그 순간 저는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죠. 아직 안전하지 않았으니까요. 중국 쪽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송환되면 교화소행이었죠. 어쩌면 그보다 더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브로커가 준비해둔 낡은 트럭에 올라탔어요. 트럭 짐칸에는 사과 상자가 가득했고 그 상자들 사이에 사람 하나가 겨우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죠. 저는 그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넣고 사과 상자에 둘러싸인 채 연변을 향해 출발했어요. 사과 향이 코끝을 스쳤죠.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진짜 사과 향이었어요. 그 달콤한 향기 속에서 저는 생사의 경계를 넘어왔다는 실감이 서서히 밀려왔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제야 눈물이 흘렀죠. 소리 없이 사과 상자 사이에서 연변에서의 거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첫 번째 중국행은 성공적이었죠. 화장품 50개, 의약품 30봉지,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중국 병원의 한결액제까지. 보따리 2개에 가득 담은 물건들은 회령 장마당에서 팔면 엄청난 돈이 될 거였어요. 돌아오는 날도 자정이었어요. 하지만 올 때와 달리 안내인이 없었죠. 중국 쪽 브로커가 강변까지만 데려다 줬고 거기서부터는 혼자였어요. 브로커는 말했어요. 올 때 건넜던 지점보다 200m 상류로 가라고. 거기가 경비대 초소에서 가장 멀다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상류로 이동했죠. 문제는 보따리였어요. 2개의 보따리가 합쳐서 20kg은 넘었거든요. 올 때는 빈손이라 가벼웠지만 돌아가는 길은 무거웠죠. 얼음 위를 걸을 때마다 발이 더 깊이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강 한가운데를 지날 무렵이었어요.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끼기기기 하는 길고 낮은 소리. 올 때 들었던 그 소리와는 달랐어요. 이건 얼음이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음이었죠.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그 순간 발 아래가 무너졌어요. 소리도 없이 얼음이 갈라졌어요. 양쪽으로 쩍 하고 벌어지더니 제 몸이 그대로 검은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죠. 영하의 물이 온몸을 감싸는 순간 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온 세상이 검은색과 차가움으로 가득 찼어요. 물속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었어요. 하지만 무거운 보따리가 저를 아래로 끌어당겼죠. 손이 얼음 가장자리를 잡았지만 얼음이 부서지면서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었어요. 1번, 2번, 3번. 매번 얼음을 잡았지만 매번 부서졌죠. 폐속의 공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보따리를 놓았어요. 어머니의 약이 담긴 보따리, 장마당에서 팔 물건이 담긴 보따리. 그 모든 것을 두만강의 검은 물속에 버렸죠. 보따리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순간 몸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얼음 가장자리를 잡았고 이번에는 부서지지 않았죠. 팔에 남은 힘을 전부 쥐어짜서 상체를 얼음 위로 끌어올렸어요. 하체는 여전히 물속이었지만 상체만이라도 얼음 위에 올려놓으니 숨을 쉴 수 있었죠. 그 상태로 기어갔어요. 온몸이 젖은 채로 영하 35도의 바람을 맞으며 얼음 위를 기어갔어요. 손톱이 얼음에 긁히며 깨졌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이미 모든 감각이 사라진 뒤였으니까요. 얼마나 기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쪽인지 북한 쪽인지도 구분할 수 없었죠.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귓속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죠. 문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 미안해요, 어머니. 이런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죠. 눈을 떴을 때 저는 따뜻한 곳에 있었어요. 천장에 전구 하나가 매달려 있었고 몸에는 이불 3장이 덮여 있었죠. 나중에 안사실인데 중국 쪽 브로커가 제가 돌아오지 않자 강변으로 나왔다가 얼음 위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제 체온은 30도 아래로 떨어져 있었고 의사가 아닌 브로커의 아내가 온돌방에서 제 몸을 녹여줬죠. 사흘을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갔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랐다가 내리기를 반복했고 온몸이 부어올랐죠. 손가락과 발가락 끝이 검게 변했어요. 동상이었죠. 브로커의 아내는 제 손발을 미지근한 물에 담그고 중국 약을 먹여가며 저를 간호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거울을 봤죠. 거울 속의 얼굴은 제가 아니었어요. 부어오른 눈, 갈라진 입술, 핏기 없는 피부. 20살이 아니라 40살처럼 보였죠. 그리고 두 손을 내려다봤을 때 손톱 3개가 빠져 있었어요. 얼음을 붙잡으며 뜯겨져 나간 거였죠. 그게 저의 첫 번째 죽음이었어요. 두만강의 검은 물속에서 저는 한 번 죽었죠.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하지만 물속에 버린 보따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약도 장마당의 팔 물건도 전부 두만강 바닥에 가라앉았죠. 빈손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브로커의 집에서 열흘을 더 머물렀어요. 몸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조급했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물건을 잃은 것도 모자라 빈손으로 돌아가면 두만강을 건넌 위험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였죠. 브로커 아저씨는 장백현에 사는 조선족이었어요. 이름은 박성호, 50대 후반의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아내 김순희 아주머니는 달랐어요. 수다스럽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아주머니는 저를 간호하면서 연변의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중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브로커의 집에서만 봐도 그랬죠. 전기가 24시간 들어왔어요. 북한에서는 하루에 2시간 전기가 들어오면 감사한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밤새 불을 켜놓고 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죠.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나왔어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 교화소행인데 여기서는 대놓고 볼 수 있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음식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차려준 밥상에는 쌀밥이 있었고 돼지고기 반찬이 있었고 심지어 과일까지 있었죠. 저는 그 밥상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북한에서 쌀밥은 명절에나 먹는 거였고 고기는 김일성 생일에 배급으로 나오는 게 전부였거든요. 아주머니가 왜 안 먹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어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저는 박성호 아저씨와 함께 연변 시내로 나갔어요. 물건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였죠.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중심인 영길시는 북한과는 차원이 다른 도시였어요.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 자동차들,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죠. 웃고 있었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영길시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구했어요. 이번에는 화장품 대신 의약품 위주로 챙겼죠. 항생제, 해열제, 진통제,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한결액제. 약이 장마당에서 화장품보다 더 비싸게 팔린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아픈 사람은 많은데 약은 없으니까요. 도매시장 한쪽에는 한국산 제품을 파는 코너가 있었어요. 한국 라면, 한국 과자, 한국 화장품. 포장지에 적힌 한글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같은 글자를 쓰는데 이렇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한국산 화장품 하나를 집어들었을 때 포장지 뒷면에 서울특별시라는 글자가 보였죠. 서울. 텔레비전에서만 듣던 그 도시의 이름을 손에 든 화장품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물건을 구하는 동안 박성호 아저씨는
저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최근 북한 쪽 경비가 강화되었다는 거였죠. 몇 주 전에 탈북자 무리가 두만강을 건너다 발각되어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 이후로 경비대가 2배로 늘었다고 했어요. 돌아가는 길이 더 위험해진 거였죠.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돌아가면 잡힐 수도 있었지만 더 오래 머물면 중국 공안에게 발각될 위험이 커졌거든요. 조선족 마을이라고 해도 외부인이 오래 머물면 눈에 띄기 마련이었죠. 결국 사흘 뒤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루트를 바꿨죠. 올 때 건넜던 지점이 아니라 더 상류 강폭이 좁은 곳으로. 떠나기 전날 밤 김순이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직 손톱이 빠진 자리가 다 낫지 않은 제 손을. 아주머니는 조심하라고, 다음에 올 때는 더 오래 있다 가라고 말했죠. 그리고 작은 봉투를 건네줬어요. 안에는 중국 돈 200위안이 들어 있었죠. 아주머니는 비상금이라고, 정말 위험할 때 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봉투를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차가운 중국의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 안쪽은 따뜻했죠. 이 세상에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어머니 말고도 있다는 사실이 그 순간만큼은 두만강을 건너는 공포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내일이면 다시 그 강을 건너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밤만큼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죠. 두만강을 다시 건너 회령에 돌아왔을 때 새벽 4시였어요. 이번에는 강폭이 좁은 상류 지점으로 건넜고 경비대와 마주치지 않았죠. 보따리를 안고 얼음 위를 걸을 때 첫 번째 건널 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이번에는 얼음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죽을 뻔한 기억이 새겨진 몸은 매 순간 긴장했지만 무사히 북한 땅을 밟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새벽인데도 잠을 자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안아줬어요. 마른 팔이 제 등을 감쌌고 어머니의 몸에서는 약 냄새가 났죠. 저는 가슴 안쪽에 숨겨온 약봉지를 꺼내 어머니 손에 쥐어줬어요. 중국에서 구해온 한결액제였죠. 어머니는 그 작은 봉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고개를 숙인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울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장마당에 물건을 풀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가져온 의약품은 예상대로 날개 돋친 듯 팔렸죠. 특히 항생제와 해열제는 하루 만에 동이 났어요. 북한의 겨울은 질병의 계절이었거든요.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발전했고 약 없이는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제가 파는 약은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줄이었어요. 돈이 들어왔어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죠. 한 번의 중국행으로 석 달치 수입을 올린 거예요. 오키 언니는 기뻐하며 다음 계획을 세우자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두만강을 건너면 1년이면 회령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도 흥분되긴 했어요. 어머니에게 더 좋은 약을 사줄 수 있고 어쩌면 방이 따뜻한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흥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물건을 판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장마당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 좌판 근처를 자주 서성이는 남자가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마른 체격의 남자였는데 뭔가를 사는 척하면서 계속 제 쪽을 후쳐봤죠. 오키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저는 그 남자의 행동 패턴을 주시했어요. 이틀 연속 같은 시간에 나타났고 물건을 사지도 않으면서 제 좌판 앞을 3번이나 지나갔죠. 밀고자였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오키 언니에게 이야기했더니 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즉시 물건을 치우고 며칠 장마당에 나오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직 팔지 못한 약이 남아 있었고 어머니의 다음 달 약값도 마련해야 했거든요. 하루만 더 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 하루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장마당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골목길을 지나 우리 집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죠. 북한에서 차가 있는 사람은 간부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차 옆에 보이부 완장을 찬 남자 2명이 서 있었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뒤돌아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집안에서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죠. 찢어지는 듯한 어머니의 목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다리는 도망치는 대신 집을 향해 뛰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보이부원 3명이 집 안을 뒤지고 있었어요. 장롱을 뒤엎고 이불을 찢고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어머니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떨고 있었고 한 보이부원이 어머니의 팔을 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물건이 어디 있느냐고, 중국에서 가져온 것들이 어디 숨겨져 있느냐고. 저는 소리쳤어요. 어머니를 놔달라고.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머리채를 잡았죠. 뒤돌아보니 아까 장마당에서 봤던 그 마른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밀고자가 아니었어요. 보이부 요원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바닥에 끌려 넘어졌고 손이 뒤로 묶였어요. 거친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보다 어머니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게 더 고통스러웠죠. 어머니가 울며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우리 수진이가 뭘 잘못했느냐고, 자기가 시킨 거라고,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어머니는 저를 지키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보이부원이 제 얼굴 앞에 서류를 내밀었어요. 국경 불법 월경, 자본주의 물자, 밀수입, 반국가적 상행위. 죄목이 3개였죠. 이 중 하나만으로도 교화소에 보내지기 충분했고 3개가 합쳐지면 정치범 수용소까지 갈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트럭에 실려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보이부원에게 애원하고 있었죠. 제발 우리 딸만은 살려달라고. 저는 트럭 위에서 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어머니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보여줬던 그 표정. 슬픔이 너무 커서 울지도 못하는 얼굴.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트럭은 출발했어요. 트럭이 멈춘 곳은 회령 교화소였어요. 높은 콘크리트 벽에 철조망이 감겨 있었고 철문 위에는 녹슨 붉은 별이 달려 있었죠. 트럭에서 내려지는 순간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소독약과 쓰레기, 그리고 사람의 땀과 배설물이 뒤섞인 냄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이곳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입소 절차는 빠르고 잔인했어요. 모든 옷을 벗기고 차가운 물로 온몸을 씻겼죠. 벌거벗은 채 콘크리트 바닥에 서서 검사를 받는 동안 여자 간수 2명이 제 몸 구석구석을 훑어봤어요. 숨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수치심이 온몸을 불태웠지만 저항하면 더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급받은 건 얇은 회색 수감복 한 벌과 빈 그릇 하나뿐이었어요. 신발도 없었죠. 맨발로 콘크리트 바닥을 걸어 감방에 들어갔을 때 그 안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어요. 10평 남짓한 공간에 20명이 넘는 여자가 누워 있었죠. 누워 있다기보다 겹겹이 쌓여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어요. 자리가 없어서 옆 사람의 다리 위에 자기 다리를 올린 채 잠을 자야 했거든요. 감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다들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거나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면 배가 고파지고 배가 고프면 미칠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오니까요. 식사는 하루 2번이었어요. 아침과 저녁에 옥수수 죽 한 그릇. 죽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거였죠. 물에 옥수수 가루를 조금 풀어놓은 것이어서 그릇 바닥이 훤히 보였어요. 한 그릇의 열량은 아마 200칼로리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양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고 동시에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강제 노동을 해야 했죠. 노동은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일이었어요. 무거운 정과 망치를 들고 산비 아래 바위를 하루 종일 쪼개는 거였죠. 손에 물집이 잡히고 물집이 터지고 터진 자리에 또 물집이 잡혔어요. 두만강에서 빠졌을 때 손톱이 빠진 자리는 아직 다 낫지 않았는데 그 위에 정을 쥐고 바위를 쪼개야 했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어요. 노동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식사가 반으로 줄었으니까요.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정신적 고통이었어요. 교화소에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자아 비판을 해야 했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수령님의 은혜를 저버렸는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를 스스로 말해야 했어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수감자들 앞에서 맞았죠. 그리고 여성 수감자들만이 겪는 일이 있었어요. 이건 아직도 말하기가 힘들어요. 깊은 밤 간수가 감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모든 여자의 몸이 굳어졌죠. 간수의 손전등 불빛이 감방 안을 훑으며 한 명을 골라내는 그 순간의 공포. 불빛이 자기 얼굴에 멈추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소용없었죠. 불빛은 매일 밤 누군가의 얼굴에 멈췄고 그 여자는 감방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끌려나간 여자들은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죠. 물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돌아온 여자의 찢어진 옷, 멍든 목, 풀어 헤쳐진 머리카락.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 밤의 기억은 제 안에 깊이 묻어두었어요. 말로 꺼내면 다시 그 밤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지금도 자세히는 말할 수 없어요. 교화소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거울이 없어도 제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있었어요. 옆에 있는 여자들의 모습이 곧 제 모습이었으니까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움푹 들어가고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져 있었죠. 20살의 몸이 40살의 몸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밤마다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약은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저 때문에 어머니도 잡혀간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 잠이 오지 않았고 잠이 오지 않으면 천장의 어둠이 저를 삼킬 것처럼 느껴졌죠.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살아서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교화소에 온 지 3달이 지났을 때 제 몸무게는 35kg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원래 50kg이었으니 석 달 만에 몸의 3분의 1이 사라진 거였죠. 하루 2끼의 옥수수 물죽과 14시간의 강제노동. 이 조합 앞에서 인간의 몸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어요. 가장 먼저 떨어진 건 머리카락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닥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떨어져 있었죠.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옆에 있는 여자들도 다 마찬가지였기에 곧 무감각해졌죠. 이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2달째부터였어요. 앞니 하나가 흔들리다 옥수수 죽을 먹다가 빠졌죠. 피가 나왔지만 그냥 삼켰어요. 피도 영양분이라고 옆에 있던 언니가 말했거든요. 강제 노동 중에 쓰러지는 사람이 매일 있었어요. 쓰러지면 간수가 와서 발로 찼죠. 일어나면 다행이고 일어나지 못하면 다른 수감자 2명이 끌고 가는 거였어요. 끌려간 사람이 돌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죠. 밤에 감방 밖 어딘가에서 술에 끌리는 소리가 들리면 누군가가 시체실로 옮겨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도 점점 한계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정을 들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손에서 피가 멎지 않았죠. 시야가 자주 흐려졌어요.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때때로 없는 것이 보이기도 했죠. 어머니가 채석장 너머에 서 있는 게 보여서 달려가려 했더니 그건 바위였어요. 환각이 시작된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감방 안에 질병이 퍼졌어요. 장티푸스였죠. 교화소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전염병이 도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오염된 물, 씻지 못하는 몸, 면역력이 바닥난 수감자들. 완벽한 조건이었죠. 첫 번째 환자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간방 20명 중 12명이 쓰러졌어요. 저도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오한이었죠. 온몸이 떨리면서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그 다음에는 고열이 왔죠. 몸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배에서는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죠. 설사가 멈추지 않았어요. 하루에 10번 넘게 화장실을 갔는데 나중에는 피가 섞여 나왔죠. 간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약도 주지 않았고 의사도 보내주지 않았죠. 수감자가 병에 걸리든 죽든 그들에겐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오히려 아픈 수감자가 노동을 하지 못하면 꾀병이라고 때리기까지 했죠. 의식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했어요. 열이 41도까지 올라갔고 몸이 경련을 일으켰죠. 간방 안에서 제 옆에 누워있던 여자가 제 이마를 만져보더니 이 정도면 안 된다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어느 순간부터 현실과 환각의 경계가 사라졌어요. 어머니가 간방 안에 와 있다고 생각했죠.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불러주던 그 노래. 어머니의 손길이 너무나 따뜻하고 진짜 같아서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이제 안 아파요. 그리고 저는 눈을 감았죠. 눈을 떴을 때 저는 간방이 아닌 곳에 있었어요. 차가운 바닥 위에 누워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을 쉬지 않았죠. 시체였어요. 저는 시체 더미 위에 올려져 있었던 거예요. 간수들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시체실로 옮겨놓은 거였죠. 공포가 온몸을 뒤덮었어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기어서 시체 사이를 빠져나갔어요. 차가운 팔과 다리가 제 몸을 스치는 감촉이 지금도 생생해요. 어떤 시체의 얼굴이 제 얼굴 바로 옆에 있었는데 눈이 반쯤 열려 있었죠. 그 눈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체실 문 앞에서 쓰러졌어요. 의식이 다시 흐려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수진아, 수진아. 간방 동료 중 한 명인 영숙 언니였어요. 언니는 제가 시체실로 옮겨지는 걸 보고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몰래 따라온 거였죠. 영숙 언니가 저를 업고 간방으로 돌아왔어요. 30kg도 안 되는 제 몸이었지만 역시 뼈만 남은 영숙 언니에게는 무거웠을 거예요. 간방에 돌아와서 영숙 언니는 자기 몫의 물을 제 입에 부어줬어요. 미지근한 물이 갈라진 입술을 적셨죠. 그 물 한 모금이 두만강에서 빠졌을 때 느꼈던 어떤 감각보다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게 저의 두 번째 죽음이었어요. 시체 더미 위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두 번째로 다시 살아난 거였죠. 하지만 이번에 살아 돌아온 건 제 힘이 아니었어요. 영숙 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 지옥 같은 곳에서도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다시 살게 했어요. 두 번째 죽음에서 돌아온 뒤 저는 달라졌어요. 체력은 바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어떤 단단한 것이 생겼죠. 두 번이나 죽음 앞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 쉽게 죽지 않을 거라는 이상한 확신을 줬어요. 아니, 어쩌면 확신이 아니라 의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가 저를 버티게 했죠. 영숙 언니가 제 옆에서 계속 돌봐줬어요. 자기 몫의 옥수수 죽을 반으로 나눠주고 밤에는 제 등을 감싸 안아 체온을 나눠줬죠. 영숙 언니는 32살이었고 평양 출신이었어요. 성분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왜 교화소에 있느냐고요. 남편이 중국으로 도망갔기 때문이에요. 북한에서는 가족 중 한 명이 탈북하면 남은 가족 전부가 죄인이 되거든요. 영숙 언니의 이야기를 듣던 밤, 저는 처음으로
교화소 안의 다른 여자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전까지는 생존하기에 급급해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장티푸스에서 살아나고 나니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죠. 간방 구석에 항상 웅크리고 앉아있는 소녀가 있었어요. 이름은 명희, 17살이었죠. 명희가 교화소에 온 이유는 한국 드라마를 봤기 때문이었어요.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친구와 함께 봤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보위부에 신고한 거였죠. 명희는 말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무릎을 끌어안고 벽을 바라봤죠. 눈에 빛이 없었어요. 17살의 눈에 빛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교화소에 오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명희 옆에는 순옥이라는 40대 여자가 있었어요. 순옥은 장마당에서 쌀을 팔던 사람이었는데 실수로 김정은 초상화가 인쇄된 신문지로 생선을 싼 것이 발각된 거예요. 수령의 얼굴이 담긴 종이를 더럽혔다는 죄목이었죠. 순옥은 교화소에서 이미 8년째였어요. 원래는 3년형이었지만 교화소 안에서 간수에게 반항했다는 이유로 형이 2번 연장된 거였죠. 순옥의 등에는 채찍 자국이 15줄 넘게 남아 있었어요.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복순이라는 여자의 이야기였어요. 복순은 28살이었고 2 아이의 엄마였죠. 복순의 죄목은 성경을 소지한 것이었어요. 중국에서 들여온 작은 성경책 하나. 그 책 한 권 때문에 복순은 정치범 취급을 받았고 2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죠. 복순은 매일 밤 아이들 이름을 불렀어요. 은주야, 민수야.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다가 울음으로 바뀌고 울음이 그치면 다시 아이들 이름을 부르는 거였죠.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든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교화소에는 정치범부터 경제사범까지 다양한 이유로 끌려온 여자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가 누군가를 떠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였죠. 어머니를 두고 온 사람, 아이를 빼앗긴 사람, 남편이 사라진 사람, 가족 전체가 흩어진 사람. 이 감방 안에 쌓인 슬픔의 무게를 재면 아마 이 콘크리트 건물보다 무거웠을 거예요. 영숙 언니는 밤마다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평양에서 살던 시절, 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 언니는 말했죠.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된 기분이 든다고. 여기서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고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취급받으니까. 말을 하는 것, 누군가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이 자신이 아직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곳에서 이름을 빼앗기고 존엄을 빼앗기고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이야기만은 빼앗기지 않았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만이 이 지옥에서 유일한 인간의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밤 명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교화소에 온 이후 3달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 소녀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죠. 자기는 드라마에서 본 서울이 너무 예뻐서 그냥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높은 건물이 반짝이고 예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커피라는 걸 마시는 그 세상이 진짜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라고.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감방 안의 모든 여자가 숨죽여 울었어요. 그 밤 저는 다짐했어요. 이곳을 나가면 이 안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다고. 명희의 이야기, 순옥의 이야기, 복순의 이야기, 영숙 언니의 이야기,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채 시체실로 옮겨진 수많은 여자들의 이야기.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이 진실이 이 콘크리트 벽 안에 묻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였죠. 교화소에서 5달째 되던 어느 아침,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조회 시간에 간수가 이름이 아닌 번호를 불렀죠. 37번, 52번, 61번. 37번이 저였어요. 교화소에서 제 번호는 37번이었거든요. 번호가 불린 3명이 앞으로 나가자 간수장이 종이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을 듣는 순간 귓속이 멍해졌죠. 인민재판 결과 반국가적 범죄로 사형을 선고한다. 공개 집행은 오늘 오후 2시에 집행한다. 사형. 그 단어가 귀에 들어왔지만 뇌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형이라니. 밀수 때문에 사형이라니. 옆에 서 있던 52번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61번은 아무 반응이 없었죠. 이미 교화소에서 정신이 무너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서 있었어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세우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걸 참으며 서 있었죠. 울지 않았어요. 울 수 없었어요. 슬픔이 너무 크면 사람은 울지 못한다는 걸 어머니를 보며 배웠으니까요. 감방으로 돌아왔을 때 영숙 언니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언니의 마른 팔이 제 어깨를 감쌌고 언니의 가슴에서 빠른 심장 소리가 들렸죠.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몇 시간 뒤면 총살당할 사람에게 명의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죠. 복수는 고개를 숙인 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빼앗겼지만 기도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감방 안의 여자들이 하나둘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정오가 지나고 간수들이 왔어요. 3명을 감방에서 끌어냈고 손을 뒤로 묶었죠. 밧줄이 손목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거든요. 교화소 마당에서 트럭에 실렸어요. 트럭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죠.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이것이 마지막으로 보는 하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나 싶었어요. 트럭이 멈춘 곳은 회령 외곽의 넓은 공터였어요. 공개 처형장이었죠. 이미 수천 명의 주민이 모여 있었어요. 인민반 단위로 동원된 거였죠. 학생들도 있었어요. 교복을 입은 중학생들이 앞줄에 서 있었고 선생님이 옆에서 차렷 자세로 세워놓고 있었죠. 이 아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학생들까지 데려온 거예요. 처형장 한가운데에 나무 기둥 3개가 세워져 있었어요. 각 기둥에는 밧줄이 매달려 있었죠. 트럭에서 내려져 기둥 앞으로 끌려갈 때 제 다리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어요. 간수 2명이 양쪽에서 제 팔을 잡고 끌고 갔죠. 발이 땅에 질질 끌렸어요. 기둥 앞에 세워졌을 때 군중의 얼굴이 보였어요. 수천 개의 얼굴. 그 중에 아는 얼굴이 있었죠.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가던 아주머니, 골목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던 이웃, 어머니의 친구.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렸고, 어떤 사람은 입을 막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간수가 제 상체를 기둥에 묶었어요. 가슴과 어깨를 밧줄로 단단히 감았죠. 그런데 하체는 묶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옆에 서 있는 52번 남자는 상체와 하체 모두 단단히 묶여 있었거든요. 왜 여자인 저만 하체를 묶지 않는 걸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여성 사형수의 하체를 묶지 않는 데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총살 집행 시 총알이 몸을 관통하면 인간의 신체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근육의 통제를 잃어요. 그때 하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현상이 있죠. 남자와 달리 여자의 경우 그 모습이 군중에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하체를 묶으면 옷이 몸에 밀착되어 그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지만 묶지 않으면 옷이 자연스럽게 늘어져 어느 정도 가려지거든요. 즉, 하체를 묶지 않는 건 인도적 배려가 아니었어요. 군중 앞에서 여성의 마지막 순간이 너무 처참하게 보이면 관람하는 주민들의 동요가 커지기 때문에 체제 유지를 위한 계산된 조치였던 거예요. 눈가리개가 씌워졌어요. 세상이 어둠으로 변했죠. 귀만 살아있었어요. 군중의 웅성거림, 바람소리, 그리고 총을 장전하는 금속 소리. 찰칵!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죠. 미안해요, 어머니. 결국 돌아가지 못하게 됐어요.
이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눈이 가려진 채 저는 기둥에 묶여 서 있었어요. 세상이 소리로만 존재했죠. 왼쪽에서 52번 남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오른쪽에 61번은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군중은 조용해져 있었죠. 수천 명의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침묵이 어떤 소리보다 무거웠어요. 집행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기계적인 목소리. 인민의 이름으로 반국가적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다. 그 목소리가 공터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하체가 묶여있지 않았기에 무릎이 꺾이려 했지만 상체를 묶은 밧줄이 저를 붙잡고 있었죠. 매달리듯 서 있었어요. 조준. 집행관의 구령이 떨어졌어요. 총구가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보이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내뿜는 살기 같은 것이 피부에 닿는 것 같았죠.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 없었죠. 목구멍이 조여왔어요. 그 순간 저는 기도했어요. 무엇에게 기도한 건지 모르겠어요. 신을 믿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입안에서 절로 말이 나왔죠. 제발, 제발. 뭘 제발이라는 건지도 모른 채 그냥 제발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발사. 총성이 울렸어요. 탕, 탕, 탕. 세상이 폭발한 것 같았어요. 귀가 찢어질 듯한 총소리가 연속으로 울렸고 그 진동이 온몸을 타고 퍼졌죠. 왼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무언가가 기둥에 부딪히는 소리. 52번이 쓰러진 거였죠. 오른쪽에서도 소리가 났어요. 61번도. 하지만 저는 서 있었어요. 총알이 저를 관통하지 않았어요. 통증이 없었죠. 피가 흐르는 느낌도 없었어요. 살아있었어요. 왜 살아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미 죽었는데 아직 의식이 남아있는 건가? 이게 죽음 이후의 세계인 건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죠. 그때 빠른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누군가 제 눈가리개를 벗겼어요. 갑자기 쏟아진 햇빛에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눈을 깜빡이며 초점을 맞추자 눈앞에 군복을 입은 장교가 서 있었어요. 장교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뭔가를 읽었어요. 하지만 귀가 총소리 때문에 멍해져서 잘 들리지 않았죠. 몇 단어만 귀에 들어왔어요. 감형. 노동교화 15년. 즉시 집행정지. 사형에서 노동교화 15년으로 감형. 총살 직전에 감형 명령이 내려온 거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것은 계획된 연출이었어요. 북한 당국은 때때로 공개 처형장에서 이런 식의 감형을 실행해요. 3명 중 2명은 진짜 총살하고 1명은 마지막 순간에 살려주는 거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총살을 직접 목격한 군중에게 당이 자비를 베풀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는 거예요. 죽음과 자비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당에 대한 절대적 공포와 감사를 심는 심리전이었죠. 기둥에서 풀려났을 때 저는 걸을 수 없었어요. 다리에 아무런 힘이 없었죠. 간수 2명이 저를 양쪽에서 잡아 끌었어요. 끌려가면서 옆을 봤죠. 기둥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군 2사람이 보였어요. 52번과 61번. 그들의 수감복에 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죠. 52번은 아까까지 옆에서 울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울음소리가 아직 귓속에 남아있는데 이제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죠. 트럭에 실려 교화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감으면 총소리가 다시 들렸고 옆에서 쓰러지는 소리가 귀를 때렸죠. 눈을 뜨고 있어도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이 하얗게 비어있는 것 같았죠. 교화소 감방에 돌아왔을 때 영숙 언니가 저를 안아줬어요. 언니도 울고 있었죠. 명희가 제 손을 잡았고 복순이 제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 그 온기를 느끼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억눌렀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저는 영숙 언니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교화소에 온 이후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죠. 그게 세 번째 죽음이었어요. 총알은 저를 비껴갔지만 그 순간 저의 일부는 분명히 죽었어요. 총소리와 함께 쓰러진 사람들의 모습, 피냄새, 군중의 침묵. 그것들이 제 안에 새겨졌고 그 이후로 제 삶은 그 전과 완전히 달라졌죠. 세 번째 죽음은 몸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저의 탄생이기도 했죠. 공개 처형장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몸은 감방에 있었지만 정신은 여전히 그 기둥 앞에 묶여 있었죠. 눈을 감으면 총소리가 들렸고 눈을 뜨면 옆에서 쓰러진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잠을 자도 악몽이었고 깨어 있어도 악몽이었죠. 영숙 언니가 매일 밤 제 손을 잡아줬지만 손을 잡고 있어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서서히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돌아온 정신은 예전의 저와 같지 않았어요. 처형장에 서기 전의 수지는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어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처형장에서 돌아온 수지는 달랐어요. 더 이상 버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곳에서 나가야 했어요. 나가서 살아야 했죠. 노동교화 15년. 그게 제 형량이었어요. 15년이면 35살이에요. 하지만 교화소에서 15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주변을 봐도 5년을 넘긴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순옥이 8년째 살아있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고 대부분은 3년 안에 병이나 영양실조로 죽었죠. 15년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다만 총알 대신 굶주림과 질병이 천천히 죽이는 것뿐이었죠. 탈출을 생각하기 시작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교화소에서 탈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높은 콘크리트 벽, 철조망, 무장한 간수들, 그리고 탈출 시도가 발각되면 즉결 처형. 교화소 역사상 탈출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영숙 언니가 한 가지 정보를 알려줬어요. 교화소 뒤쪽 채석장에서 산 쪽으로 이어지는 배수로가 있다는 거였죠. 비가 오면 채석장에 고인 물을 빼내는 수로인데 폭이 좁아서 사람이 지나가기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영숙 언니는 채석장 노동을 하면서 그 배수로를 오랫동안 관찰해 왔어요. 입구는 바위 뒤에 가려져 있어서 간수들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지점이었고 출구는 산 중턱으로 이어진다고 했죠. 문제는 배수로를 빠져나간 뒤였어요. 산을 넘어 어디로 가느냐는 거였죠. 회령 시내로 가면 즉시 잡힐 거였고 다른 도시로 가도 신분증이 없으면 검문에서 걸려요. 유일한 방법은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것이었죠. 교화소에서 두만강까지는 산길로 약 20km. 건강한 사람이 걸으면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뼈만 남은 우리에게는 하루가 걸릴 수도 있는 거리였어요. 영숙 언니와 저 둘이 가기로 했어요. 명희에게도 알렸지만 명희는 고개를 저었죠. 자기는 도망쳐봤자 갈 곳이 없다고. 가족이 모두 성분 때문에 수용소에 있으니 혼자 나가봤자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데려갈 수는 없었죠. 복순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복순은 아이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며 남겠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찾을 신락 같은 희망을 놓을 수 없다고. 탈출 준비는 은밀하게 진행했어요. 매일 채석장 노동을 하면서 배수로 입구 주변의 지형을 외웠죠. 간수가 교대하는 시간, 감시 사각지대, 배수로의 폭과 길이까지. 영숙 언니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사람답게 모든 변수를 계산해 넣었죠. 식량도 모았어요. 매일 옥수수죽에서 한 숟가락씩 아껴서 그릇 바닥에 남겨두고 그걸 말려서 옥수수 가루로 만들었죠. 한 숟가락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굶주린 몸에서 한 숟가락을 아끼는 건 엄청난 의지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배가 울릴 때마다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죠. 그러면 견딜 수 있었어요. 탈출 날짜는 비가 오는 날로 정했어요. 비가 오면 배수로에 물이 차서 지나가기 힘들지만 대신 간수들의 감시가 느슨해지고 발소리와 움직임이 빗소리에 묻히거든요. 장마철이 시작되는 7월을 목표로 했죠. 떠나기 전날 밤 명희가 제 손에 작은 것을 쥐어줬어요. 돌멩이 하나였죠. 채석장에서 주운 하얀 돌이었어요. 명희는 말했어요. 이 돌을 가지고 가라고. 자기 대신 바깥 세상을 봐달라고. 높은 건물이 반짝이고 예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그 세상을 자기 대신 봐달라고. 저는 그 돌을 꼭 쥐었어요. 반드시 나가겠다고, 반드시 이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소리 없이 약속했죠. 복순이 마지막으로 제 이마에 손을 얹고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기도였죠. 무슨 내용인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손의 온기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감방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을 때 어둠 속에서 여자들의 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눈빛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살아남아라. 우리 대신 살아남아라. 7월 셋째 주 장마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폭우였죠. 빗줄기가 너무 굵어서 1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완벽한 날이었죠.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였어요. 새벽 2시 감방에서 빠져나왔어요. 영숙 언니가 먼저 나가고 저는 30초 간격으로 뒤따랐죠. 감방 문은 안에서 열 수 없었지만 영숙 언니가 석 달에 걸쳐 녹슨 경첩을 조금씩 벌려놓았어요. 문을 완전히 여는 게 아니라 마른 몸이 빠져나갈 만큼만 틈을 만든 거였죠. 35kg의 몸이 이때만큼은 다행이었어요. 교화소 마당을 가로지르는 건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어요. 감시탑에서 간수가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폭우 덕분에 시야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죠. 영숙 언니와 저는 벽을 따라 기어갔어요. 진흙탕이 된 바닥에 배를 깔고 팔꿈치와 무릎으로 밀며 나아갔죠.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 고통은 느끼지 못했어요.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채석장까지 도달하는데 40분이 걸렸어요. 평소에는 10분이면 가는 거리였지만 기어서 가느라 4배나 걸린 거였죠. 채석장 구석, 큰 바위 뒤에 배수로 입구가 있었어요. 폭이 50cm 정도 되는 콘크리트 수로. 장마비 때문에 이미 물이 반쯤 차 있었죠. 영숙 언니가 먼저 들어갔어요. 언니의 몸이 좁은 수로 안으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저는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뒤따라 들어갔어요. 배수로 안은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앞도 뒤도 보이지 않았고 차가운 물이 배까지 차올랐죠. 콘크리트 벽이 양쪽 어깨를 스쳤어요. 좁았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폐쇄 공포증이 아니더라도 미칠 것 같은 환경이었어요. 앞에서 영숙 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언니도 힘들어하고 있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로 돌아가면 죽음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앞으로. 물속을 기어가며 손에 명희가 준 하얀 돌을 꼭 쥐고 있었어요. 배수로를 빠져나오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출구에 도달했을 때 빗속에서 산의 공기가 밀려왔죠. 숲 냄새, 흙 냄새, 빗물 냄새. 교화소의 썩은 냄새가 아닌 살아있는 세상의 냄새였어요. 저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잠시 멈췄죠. 울고 싶었지만 아직 울 때가 아니었어요. 산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아니, 걷는다기보다 기어갔다는 게 맞아요. 경사가 가팔랐고 비에 젖은 흙이 미끄러웠죠. 영숙 언니와 번갈아 서로를 끌어올리며 산을 넘었어요. 체력은 바닥이었지만 뒤에서 추격대가 올 수 있다는 공포가 우리를 앞으로 밀어줬죠. 산 중턱을 넘었을 때 뒤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추격견이었죠. 교화소에서 탈출 사실을 발견하고 추격대를 보낸 거였어요. 심장이 얼어붙었죠. 개 짖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영숙 언니가 말했죠.
물속으로 가자고. 냄새를 지우려면 물이 필요하다고. 산 계곡의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총소리가 울렸어요. 산을 타고 울려 퍼지는 총성. 처음에는 위협 사격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 총소리와 함께 영숙 언니가 비명을 질렀죠. 언니가 쓰러졌어요. 왼쪽 다리에 총을 맞은 거였죠. 빗물에 피가 섞여 흘러내렸어요. 저는 언니에게 달려갔어요. 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언니가 제 손을 밀어냈죠. 가라고. 너 혼자 가라고. 여기서 둘 다 잡히면 끝이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갈 수 없다고. 같이 가자고. 하지만 영숙 언니는 웃었어요. 피투성이 얼굴로 빗속에서 웃었죠. 그리고 말했어요. 수진아, 너는 우리 이야기를 가지고 가야 해. 명희 이야기, 복순이 이야기, 내 이야기. 내가 살아야 우리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뛰어. 지금 뛰어. 저는 울면서 뛰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빗속을 뛰었죠. 영숙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총소리가 울렸을 때 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두만강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어요. 비는 조금 약해져 있었지만 장마로 강물이 불어나 있었죠. 겨울에 건널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얼음이 아니라 거센 물살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뒤에서 추격대가 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강에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아니라 여름의 미지근한 물이었지만 불어난 물살은 제 몸을 순식간에 휩쓸었죠. 허우적거리며 팔을 저었어요. 물속에서 명희의 하얀 돌이 손에서 빠져나갈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꽉 쥐었죠. 이 돌만은 놓을 수 없었어요. 물살에 떠밀리고 가라앉고 다시 떠오르기를 반복하며 강을 건넜어요. 중국 쪽 강변에 손이 닿았을 때 저는 진흙 속에 얼굴을 박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죠. 온몸에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두만강을 세 번째로 건넌 거였죠. 그리고 이번에는 돌아가지 않을 거였어요. 영숙 언니가 말했으니까요. 너는 살아야 한다고. 우리 이야기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진흙 속에서 손을 펴보니 명희의 하얀 돌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돌을 가슴에 품고 저는 중국 땅 위에서 처음으로 자유의 숨을 쉬었죠. 중국 땅에 도착한 뒤 박성우 아저씨와 김순희 아주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장백형까지 사흘을 걸었죠. 산길을 걷고 옥수수밭에 숨고 마을을 피해 돌아가며 교화소에서 뼈만 남은 몸으로 사흘을 걷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매번 쓰러질 때마다 영숙 언니의 마지막 말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너는 살아야 해. 우리 이야기를 가지고 가야 해. 아주머니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1년 전 두만강에서 빠져 찾아왔을 때도 비참한 꼴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때와 비교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30kg이 채 안 되는 몸, 빠진 이 갈라진 손톱, 채석장에서 생긴 흉터들.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수진아 하고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주머니 집에서 2달을 머물렀어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몸을 회복하는데 2달이 걸렸죠. 처음 일주일은 밥을 먹어도 다 토해냈어요. 너무 오래 굶었던 위장이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였죠. 아주머니가 쌀 미음부터 시작해서 죽, 밥, 반찬 순서로 천천히 양을 늘려줬어요. 한 달이 지나자 38kg이 되었고 2달이 지나자 42kg이 넘었죠. 몸은 회복되었지만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어요. 총소리, 시체실의 차가운 바닥, 영숙 언니가 쓰러지는 순간, 처형장의 기둥,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아주머니가 달려와 등을 쓸어주며 괜찮다고, 여기는 안전하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진짜로 괜찮아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길은 또 하나의 여정이었어요. 박성우 아저씨가 연결해준 브로커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탔죠. 영길에서 선양, 선양에서 쿤밍, 쿤밍에서 라오스, 라오스에서 태국, 그리고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 이 여정에 석 달이 걸렸어요. 매 순간이 잡힐 수 있다는 공포와의 싸움이었죠. 중국 공안의 검문, 국경의 밀입국, 브로커를 믿어야 하는 불안.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3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이 정도에 멈출 수는 없었으니까요. 방콕 한국 대사관에 도착한 날, 저는 대사관 앞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그 깃발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명희가 보고 싶어 했던 세상이 이제 눈앞에 있다고. 영숙 언니가 저에게 가라고 했던 그 세상이 바로 여기라고. 한국에 도착한 건 탈출로부터 5달 뒤였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불빛이었어요. 공항 안에 수많은 불빛, 간판, 전광판. 밤인데도 나처럼 밝았죠. 북한에서 밤은 어둠이었어요. 전기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밤은 또 다른 낮이었죠. 그 불빛이 너무 눈부셔서 한동안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하나원에서 석 달간 정착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 은행 사용법, 대중교통 타는 법. 모든 게 새로웠고 모든 게 어려웠죠.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면 표정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불쌍하다는 눈빛, 경계하는 눈빛, 호기심 가득한 눈빛. 어떤 시선이든 편하지 않았죠. 자유의 땅에서도 악몽은 계속되었어요. 하나원을 나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 밤이 가장 무서웠죠. 조용한 밤이 오면 교화소의 소리가 들렸어요. 간수의 발소리, 여자들의 신음, 총소리. 그 소리들이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을 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소식은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죠. 살아계신 건지 어디에 계신 건지. 그 불확실함이 매일 가슴을 짓눌러요. 밤마다 기도해요. 아무에게도 하지 않는 기도. 어머니가 살아계시기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영숙 언니의 소식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산에서 총소리가 울린 뒤 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아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영숙 언니가 살아있다고 믿기로 했어요. 언니는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체 더미에서 저를 구해낸 사람, 탈출을 계획한 사람, 총을 맞으면서도 저에게 뛰라고 외친 사람. 그런 사람이 쉽게 쓰러지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요. 주머니에서 하얀 돌을 꺼내봐요. 명희가 줬던 그 돌. 채석장에서 주운 작고 동그란 돌. 이 돌을 볼 때마다 명희의 얼굴이 떠올라요. 높은 건물이 반짝이고 예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세상을 보고 싶다던 17살 소녀. 명희야, 내가 그 세상에 와 있어. 높은 건물도 보이고 커피도 마셔봤어. 너도 언젠가 올 수 있을 거야. 반드시. 저는 3번 죽었어요. 두만강의 얼음 밑에서 1번, 시체 더미 위에서 1번, 처형장의 기둥 앞에서 1번. 하지만 3번 모두 다시 살아났죠. 제가 살아남은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만강에서 저를 건져 올린 브로커, 시체실에서 저를 데려온 영숙 언니, 기도해준 복순, 돌을 쥐어준 명희.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저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해야 해요. 이 이야기를. 교화소에서 만난 여자들의 이야기를. 처형장에서 눈을 감지 못한 여자들의 이야기를. 이름도 없이 시체실로 옮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야 해요. 누군가 기억해야 하죠.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은 거예요. 저는 강수진이에요. 3번 죽고 3번 살아남은 여자. 그리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여자. 이것이 저의 이야기예요.